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엽기적인 폐륜 조선방가를 응징하는 7번째 방송입니다. 조선방가 응징 부분은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이 다 아실 거라 믿고 저희가 7번째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데 누구하고 방송을 하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폐륜 조선방가 박용원의 전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고이미란 씨의 형부 되시는 김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때요? 그 방송을 6번이나 하고 7번째인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6번 상당히 한 방송마다 1시간 반 가까이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6번 방송했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나 또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6번 방송하는 동안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나, 또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 중간 정리나 또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궁금한 사람은 접니다. 도대체 6번 방송했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소를 잡을 듯이 칼을 갈고 있는데 효과가 네. 안 나타나서 좀 조급한데 뭐 우리가 조급할 건 없고 앞으로 1년, 2년 걸려도 해나갈 거니까 좀 궁금한 부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자세히 좀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께서 1년, 2년까지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필요 없고, 좌지간 저는 이 방가들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계속 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조직화되지 않는 분노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옳은 소리를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에 대해서 한 번만 화내고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야단을 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시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또 자료 한번 또 띄워드릴 텐데, 거기에 지난 6번 방송한 결과 925분 들어오셨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신 거죠. 저희가 무슨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송만으로 뭐 1000명 거의 가깝게 들어오신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무슨 제가 친척도 아니고 또 무슨 저를 돕는다고 그래서 득이 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나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뭐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6번 방송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응징하겠다, 제가 드문드문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획에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요.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조심님 답답해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고, 조심님 요새 다른데 응징하시고 다른데 이제 야단 치시느라고 바쁘시느라고 여기 신경을 안 쓰시느라고 여기가 진행이 늦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늦지 않아요. 조심님 이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거기 너무 제가 지금 걱정하지 상당히 마세요. 김 박사님한테 죄송한 게 지금 저 아니에요. 윤석열 우리가 응징도 성공이 안 되고 그러다가 지금 월성에서 캔두형 원자로 정말 캐나다에서도 폐기 처분한 원자로를 쓴 발전소 월성 네. 1호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지금 네. 월성 문제 우리 후손들한테 저런 폭탄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쪽에 네. 지금 제가 또 일요일 날 또 거기 내려갑니다. 그거 하셔야죠. 예, 해야죠.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 나중에 거기에 관해서도 제가 좀 뭐 말씀도 드릴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이상하게 참 선생님, 제가 그 친구들이 다 그런데 책임자들이에요. 그 요새 그 감사원 정도 우리 고등학교 동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 친구들이 많다.
아니,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도 많죠. 왜냐면은 네. MIT에 있던 친구들이, MIT가 원자력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원전 마피아 핵심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너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아마 고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고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저희는 네? 예, 얘기하세요. 저희는 원전 마피아라고 이제 엊그저께 발끈해가지고 성명서를 냈는데 우리가 왜 원전 마피아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원전 마피아라고 안 부르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토착 네. 왜고라고 불러라. 토착 다시 왜고가 말해. 아니면 토착 왜고. 예, 토착 외구. 예, 예.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예.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2011년 일어나기 전에 네. 일본 원자력 학자들이 후쿠시마 와가지고 여러분 절대 폭발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러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캔두형 원자로를 쓴 70년도 개발된 이 발전소가 4기가 월성 1호, 2호, 3호, 4호기인데 네. 이걸 제가 뭐 이 강가 응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가들이나 원전 네. 마피아 일명 토착외고들이나 생각하는 게 다를 바 없다. 뭐 바나나 아니, 6개, 멸치 1g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 조선일보가 원전 마피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막 도와주고 그랬죠. 그럼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가 약간 재작년인가 약간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원자력 관계 전문가들 다 하고 또 수십 번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결정 과정이 수십 번 토론을 하고 결정을 진 건데 또다시 튀어나오고 또다시 튀어나오고 이 보수라는 가치에 저는 이게 무슨 귀신이 든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성적으로 다 토론해가지고 결정한 건데 또 뒤집으려고 그러고 또 뒤집으려고 그러고 정말로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한시도 이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참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아, 참.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얘기지만은 요새 선생님 바쁘셨던 거 윤석열 그분에 대한 진짜 탄핵을 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지금 원자력 얘기하고 또 제가 방가를 응징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그쪽에 하신다고 해서 이쪽을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저대로 노력하고 선생님대로 그쪽 방면에 열심히 하고 하면은 저는 이게 뭐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 같아요. 예, 지금 성경 말씀 나오셔 김영수 박사님도 이제 개신교 신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 사람이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더라도 저는 이런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이런 강한 의견이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어디다 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참난되고 건방진 얘기죠. 하여튼 지금 김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다. 조선일보 응징과 윤석열 응징, 원전 마피아들 응징은 같은 맥락이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세 개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상원 회장이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또 감사원에서 딱 저 원자력 이거 가지고 운을 띄워주니까 윤석열이가 당장 청와대 쳐들어가겠다고 지금 거기다가 수사를 시작을 하고 또 뭐 압수수색 하려고 폼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원자력 그것도 운을 띄우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일보 아니에요. 세 개가 다 연결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없어지면 원전 마피아 윤석열 힘도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멸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보수의 축이라는 거가 서너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나중에도 또 우리가 그 한국의 보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 경제, 사회적, 구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그 축이 어디겠어요? 잠깐 마이크를 쥐고 있고, 대도 안 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국민들한테 세뇌시킬 수 있고, 얼빠진 사람들은 조선일보만 보고, 뭐라 그래.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해. 그것만 믿고 까부는 거죠. 아유. 예. 그래, 그 사람들이 언론이 제대로 해가지고 택도 없는 짓 할 때마다 그냥 피박사를 내봐요. 어디다 대고 설치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해도 저기 어디 신문에서 또 그것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몇백만한테 그냥 택도 안 한 소리 하면 무조건 그것만 믿고 그냥 태극기 들고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걸 믿고 까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면 어디에다 그렇게 까불겠어요? 그것들 말도 안 돼요. 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요즘 잠깐 헛눈판 같은 생각을 들고 좀 박사님한테 죄송했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아이고 이거 듭니다. 지금 다 이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방송하면서 정말 서울의 소리 장비도 열악하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이런 실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아니요. 거는 우리가 그게 경쟁력이니까 이해하시고 네. 좀 느끼신 개인적인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참 느낀 게 엄청 많아요. 어디서 느꼈냐면은 농성장 가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아요. 교수님 그 국회 앞에서 농성하실 때 가봤더니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서도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거기 갔는데 첫째로 뭐를 느꼈냐면은 거기 어신 농성장에 국회 앞에 농성하실 때 추울 때 농성하실 때 가보니까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들 예의들이 굉장히 바르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 그런 그룹이 남아있나. 그거 참 놀랬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굉장히 웃었던 게 그분들이 그냥 다들 웅변가시더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마이크만 탁 갖다 대면 그냥 쫙 나오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냥 다 웅변가시고 그래서 저도 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특혜만 받고 이 사회에서 특혜만 받고 살아왔잖아요. 참 좋은 건 다 누리고 좋은 학교에 사업대로 전화해 들어도 미국에서 이제 북미에서 같이 사업 시작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지금 미국 각 그 산업계 1등 하고 있으니까 저도 경쟁심이 있고 나도 1등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그 북미에서 또 국제 경제계에서 나도 1등을 해보겠다는 뭘 바쁘게 지내죠. 바쁘게 지내면서 사실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나 또 핍박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참 없었구나. 참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반성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참 그 선생님 같은 분이 그 응징 취재 해주시고 하는 거가 진짜 억울하고 그 핍박당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후련한 그런 그 일을 해주시는 게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앞으로 선생님 응징 취재 가고 그러면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도 이거 하고 하면서 한번 꼰대있게 하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 제가 뭐 어떤 거는 조금 선생님한테 도움 드릴 수 있냐면은 그 뒤에 이제 표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입체적으로 선생님은 딱 응징하고 농성하시고 하면서 저는 미디어나 또 이런 행사나 법적으로 이런 거 좀 입체적으로 공격하고 하잖아요. 선생님 상륙작전 할 적에도 상륙하는 팀이 있고 폭격하는 팀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투쟁하시는데 제가 물론 캐나다 살고 있지만은 잠깐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선생님 도와볼게요. 예, 정말 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뿌듯해지는데 아니 서울의 소리 이건 잘못이다 이거 좀 고쳐라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유 서울의 소리 선생님 안경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안경이 이게 김구 선생이 쓰던 그런 모형의 안경이라
오늘 네. 재판할 때 쓰러 나갔었는데 아, 좀 그러시구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좋아요, 이걸 좋아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기자 한 사람이 이걸 네. 맞춰져 가지고 이것만 쓰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 그 좋아. 아니, 있어가지고 김구 선생님 쓰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좋은데요? 오늘 그 토착외고 응징했다가 네.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정에 가서 네. 재판을 11시에 받고 왔어요. 중앙지검에서. 네. 제가 야, 토착외고 응징을 당신들이 안 하니까 내가 나서 한 건데 상을 줘야지. 이걸 나를 재판정에 세우냐. 잠깐만 따져보자. 네. 애국과 매국, 옳음과 그름을 따져보자. 나는 법리는 얘기 안 하겠다. 옳고 그름 상식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네. 몰상식은 매국짓을 법이 처벌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좀 기억했다가 예. 저도 뭐 저쪽에서 뭐 명예훼손 이런 거 뭐 고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예. 저는 뭐 법정에 쓰는 거 겁 안 내요. 근데 저도 법정에 쓰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걸 써야겠는데. 법은 난 모, 예. 법은 난 모르겠다. 우리 옳고 그런 거 상식으로 따져보자. 그렇게 예. 저도 그 말을 좀 그렇죠. 써야겠는데. 상식이 법이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생님이 이번에 그 하면서 저도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입법 그 아는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해서 입법 활동 이거 네, 꼭 해야 될 해야겠어요. 일이에요. 이거 네, 빠뜨리면 그래서 안 제가 돼요. 약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혼자 뭐 가끔 가다가 화나서 하는 이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팀들,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법을 그 뒤에서 입법으로 우리 운동을 어떤 그런 지원해 줄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국회에 날마다 네. 출근해서 이 법 하나 만들려면 노비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뭐 가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뭐 국회에도 진출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똑똑한 서울의 분들 소리 많잖아요. 예. 네, 소감은 듣고 정말 궁금한데 요사이 그 엽기적 폐륜 방갓집 네.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김영수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런저런 곤란한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방영훈 씨만 하더라도 코리아나 그룹이라는 데가 그거 아니에요. 뭐 호텔, 뭐 골프장 이런 데인데 코비드 사건 터지기 전부터도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손실이 아마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돈이 또 방영훈 씨, 방상훈 씨, 방호영 시대 이렇게 돈들이 상당히 얽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좀 그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가 제가 당신네들 비자금하고 불법자마 그냥 몽줄이 까불 거나 다 고발하고 그냥 공개 선전포를 하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엽기적인 폐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간다. 나는 너네 계속 고발할 거고 계속 공표할 거고 계속 고발 고소할 거다 하는 걸 해놓으니까 자기네들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는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그런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방가들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처제가 세상을 하직하고 나니까 그렇게 엽기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진짜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 친정에다가 돈을 갖다가 빼돌렸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런 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정신 빠진 진짜 도덕적 가치나 이런 정의감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서울에 썩은 문드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고발하죠. 제가 계속 공개하죠. 거기다가 제가 계속 재판을 끌고 갔더니 친정집에 돈 가져갔다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자기네가 그걸로 고소한다 그러다가 그래 싸워보자 했더니 슬그머니 취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기네가 가운데 살고 싶어 했던 그 썩어 빠진 그룹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계속 또 얘기하는 거가 직원들, 그 친구들, 너네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제. 어? 너네 옛날에 장자연 사건 터졌을 적에 김대중 너네 주필이 편집장이었나? 주필이 자기네 오너들은 절대로 거기에 관련이 없다.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은 우리 조선일보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날 것이다. 큰 소리 빵빵 쳤었죠. 줄줄이 나오잖아.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니네가 생각해도 창피한 일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계속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텐데 나는 조선일보 지금까지 안 봤거든요. 나 앞으로 좀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면 나도 저 깔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천구의 그 정인이 참혹한 사건 같은 거 터지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 도덕성이 떨어졌다. 무슨 뭐 개탄한다.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야 너네나 정신 차려. 너네보단 나. 내가 그런 야단도 치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왜 유시민 저 이사장께서 그 누구한테 전화 걸었다고 뭐 증인한테 압력 줬다고 뭐 또 엮어보려고 또 뭐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 예, 기억하시죠? 추성의 그 총장 전 예, 총장 동양의 예. 총장. 저는 그런 일 있으면 뭐? 야, 증인한테 다 전화 걸어가지고 애 죽인다고 하는 누구 오너나 정신 차리라 그래. 전화 걸어가지고 진실 밝히는 게 증인을 갖다가 아주 그냥 몇십 명을 갖다가 아주 관리하는 팀까지 해가지고 협박을 해놓고 무슨 유시민 위원장이 전화 걸었다고 누구들이 어디다 대고 비난해. 그런 것도 이제 계속 퍼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저기 조국 뭐 이런 분들 자제분들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니들 애들들은 어떻게 하고 니들 애들들 대리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력을 니네가 어떻게 하면 한번 불까 가지고 잠깐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안 봤는데 조선일보 이제 보려고 그래요. 보면서 택도 아닌 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이제 좀 소리를 좀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도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너네 이제 고소고발해? 그리고 너네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알고 있어? 이번엔 너네가 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압력을 넣기 때문에 경찰, 검찰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선생님께서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방가들 제가 응징을 한번 시원하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사회에서 제가 격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저랑 힘을 합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암만 자기네가 오너한테 잘 보이려고 직장을 다닌다 하지만은 자상의 소리가 나와야죠. 자상의 소리가.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분들은 그렇게 자상의 소리라고 내부에서 소리 내는 보다 훌륭한 기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저는 양식 있는 기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상의 소리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사람들을 응징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집 굉장히 좀 부담 느끼고 옛날처럼 그렇게 뭐 자신만만하고 불패시나 그런 게 이미 없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쪽 상황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데 어제 오늘도 조선일보들이 희한한 논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어디 한쪽 구석에 쥐죽은 듯이 끼지도 못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 박사님은 더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또 객관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는데 얼마나 지금 어떤 신용도라든지 국가 신인도가 박근혜 때 26위가 지금 9위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인데. 선생님 지금 국제 산업계, 국제 경제계 또에는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제 왜 어떤 지수는 한국이 최고, 어떤 지수는 한국이 최고, 어떤 지수는 한국이 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론 언론 지수만 언론 지수 꼴찌. 꼴찌. 언론 신뢰도 꼴찌. 그렇죠. 아유, 하여튼 진짜 창피한. 일보가 아이고. 아니 그래서 무슨 뭐 우리나라 순위가 어떠고 우리나라 뭐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가서 어디 서 있는 거는 걱정하지들 마시고 너네 걱정이나 잘해. 너네 근데 걱정이나. 이거 혹시 이거. 아십니까? 김 네? 박사님. 이 네. 방상훈 사장이 국제 네. 언론인 모임에 가면 어디 네. 발언권이나 얻어서 발언을 그런 위치나 돼가지고 있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그거 참석도 그거 못하고 제가 숨어 있을 것 모르겠어.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고 선생님 그거 지금 다 촌스러운 얘기예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는 거 자꾸 해봤자 그러지 말고 너네나 잘해. 근데 지금 너네, 조선일보가 그 너네나 우리 잘해. 서울의 소리와 김 박사님의 응징에 들어간 얘기가 조급해가지고 요즘에는 네. 가짜 뉴스를 넘어서는 사기 보도를 매일 네.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 근데 사기거든요. 예. 스스로 근데 지금 자기 발등을 예. 찍고 있는 예. 그런 걸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는 올 12월 31일까지 네. 패망을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빨릴 수도 네.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저는 저 박영훈 씨 댁은 제가 응징을 시작하는 거는 뭐 해가지고 어떻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는 12월 30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갈 거 없다. 근데 네. 우리 박사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밝힐 수 네. 있는 네. 계획과 밝힐 수 네. 없는 계획. 올해는 내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힐 수 있으면 밝혀보시고 뭐 마음껏 자랑도 네. 해보시고 이런 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21년 네. 계획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계속 공개를 하고 하면서 방씨 일가의 여러 내부적 모순이 터져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한 내부 고발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약간 일단 저는 올해 그 박영훈 씨네 이 엽기 진짜 패륜 집단을 가시적으로 응징하는 거가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시적인 교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계속 응징하고 계속 파헤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 피해받은 사람들 단결시키고 그래서 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또 코치도 해주고 제가 세 번째가 거기에 그 방가들하고 싸우는 법도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이고 그때 그냥 빌 걸 제 처제 세상 하지가 있을 적에 그냥 저 장모님한테 가서 빌 걸 아니면은 아유 그냥 그때 재판 받을 때 이런저런 제주 안 피우고 감옥 그냥 갈 걸 그렇게 후회되게 내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잠깐 선생님 농성하시는 거 제가 정말 보고 감동 받았고 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제가 하나 약속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 제가 그놈들 와서 농성을 하도록 시킬게요. 방가들이 예, 아, 약간 김 박사 너무하다. 아, 김 박사? 야, 김 박사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러고 어디 국회 와서 농성을 하든 자기 나중에 조선일 우리 집 앞에 앞에 하든 오든, 그렇게 예, 할 수 우리 있게 집 앞에 오든 만드시겠다. 야, 이거 카나다 저희 회사에 오든 제가 잠깐 그놈들 와서 농성을 하도록 시킬게요. 야, 김 박사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몰아칠 수 있냐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암만 잘못해서 제가 농성을 시킬게요. 근데 박사님은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네. 대한민국의 대다수 조선일보를 그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런 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로 이해할 정도로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 갖는데 저는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해요. 예, 제가 서울의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하면 됩니다. 하여튼 네, 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박사님의 네. 이런 제가 서울의 소리 선생님은 진짜 응징 취재하시고
농성하시고 뭐 돌격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돌격되시잖아요. 저는 제가 사업 열심히 하고 해서 뭐 회사 사이즈도 크게 해가지고 사실은 입체적으로 나가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생님하고 인터뷰들 여러 번 해보고 또 농성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우리를 지지해주는, 우리를 마음속 깊이부터 응원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정도 하나 뭐 어떻게 하는 거가 뭐가 어렵겠어요? 저는 그게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나가면은 승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저는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도 국군과 함께 가는 어떤 한 방향으로 보고 조선일보가 없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은 완전히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김 네, 박사님, 네, 지난번에 일어난 양천구의 그 네, 정인이 그 양부모들이 학대해서 결국 살해라고 볼 수 있는 살인죄가 적용된 이런 이 네. 사건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혹시 외국에서 많이 아유, 살다 있어요. 오셨으니까. 있어요. 네. 가령 내 처제가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 이것들이 시신을 급히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뒤에 계속 조사를 해서 알아낸 거는 배에 칼 맞은 자국이 있었죠. 여기저기 뼈가 부러진 게 있었죠. 머리에 둔기, 도끼로 추정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잠깐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양천구 우리 그 어린이 정민이 어린 사건도 이 사람들 손에 있었다 그러면은 덮었지 않았겠어? 시신도 없애버렸을 거고 의사도 협박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뻔질나게 자기네가 무슨 뭐 어린이 입양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사설도 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천구 그 이번에 정인이 어린이 사건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거 정말로 내가 한번 바쁘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도 이런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는 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어린이 사건도 진짜 덮으려면 덮을 수도 있었죠. 이 이제 방가들 하는 짓을 생각해 보세요. 방가들 그 의사들을 몇 명을 협박을 했어요. 의사들 여러 명 협박한 다음에 그 의사들이 협박당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써놓으라고. 그리고 시신도 후닥닥 없애버리고. 왜 없앴겠어요? 이번은 그래도 정인이 어린 사건은 시신을 갖다가 법의화 가지시는 분들이 보고 하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다 밝혀내는 거 아니야. 우리 처제는 그럴 기회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시신 없앤 다음에 그 큰딸이라는 거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막 기뻐하면서 아빠 처리했어. 막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옆에서 듣고 저한테 녹취를 준 사람이 있어요. 아유, 참. 그래서 제가 정인이 사건 보고 이게 넘 같지 않더라고요. 남의 사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한 사람, 대들지 못하는 사람, 반격 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뻔뻔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처제 애들은 자기 엄마 시신을 갖다가 그렇게 대강 처리하고 나서는 또 싹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그 효성스럽게 도녀인 척을 하면서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친정집에서는 죄가 많아서 우리 알리지도 않아 놓고 자기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응징해야 돼요. 그냥 악한 사람들 뭐 하나님께서 뭐 언제고 벌을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전 사람들 응징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뭐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한다. 성경 그렇게 엉터리로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응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번에 양천구 그 정인이 사건 보니까 넘의 사건 같지가 않아요. 넘의 사건 같지가 않아요. 아유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느끼는 게 이번에 잠깐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고 농성장에도 가보고 정인이 사건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참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큰 공부가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특권층에서 특혜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나 혼자 살았구나 그런 반성을 크게 했습니다. 예, 그 특권층에서 편하게 살았다는데, 예,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런 정인이 사건이 조선일보 방과 같은 그런 특권층에서 일어났다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번 저희 철의 사건도 제가 나서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제 공을 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지 않고서 덮여졌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어떤 저 재벌집 며느리가 친정에 돈 빼돌리다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혼자 자살했나 보다. 그거죠. 그리고 뭐 위로한다 그러고 뭐 세장가 든다 그러고 그렇게 까불고 댕겼겠죠. 근데 제가 나서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증인들 모으고 그리고 그 증인들 다 그 협박당한 증인들 찾아다니면서 녹취하고 부탁드리고 사장하고 애원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한 거 없었으면은 덮었죠. 지금도 사실 저 공개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장님, 선생님,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덮은 사건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제 처제 사건은 제가 폭로를 하는 거고, 저는 이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덮은 사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전에 악한 일 한 번도 안 하다가, 예? 생전에 악한 일 한 번도 안 하다가 뭐처럼 했는데 저한테 들켰겠어요? 아니요. 맨날 하다가 사고가 터진 거고, 사고가 터진 거 여러 개 중에서 저한테 하나 걸린 거예요, 지금. 이 뭐, 사람들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뭐 네, 쉽게 지금 많이 알려진 게 장자연 사건도 있는 네, 거고 그 전에 네, 조선일보에 의혹이 있어가지고 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런 네. 사건들 많죠.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청장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까불지 마라. 그때는, 까불지 마라. 우리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협박도 했죠. 네, 그때는 경기경찰청이셨죠. 조현호 예, 씨께서. 조현호한테 예, 그랬죠. 예, 예. 그 뒤에 경찰청 되시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뭐, 아유, 제가 잠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크를 쥐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없는데 나 혼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거기다가 경찰과 검찰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니까는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처벌 안 받아. 나는 무슨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한테 나 믿게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몇십 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괴물스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겠어요. 그렇죠. 뭐 얼마나. 그 요새도 저한테 계속 제보 들어와요. 요새도. 사적인 그런 가족사도 있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지은 죄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조선일보의 어떤 보도나 이런 행태들이 일본 위주로 보도하고 일본 토착 외국 대리인 짓을 한 등등 하면은 아마 역사의 심판은 굉장히 클 거다. 우리 아니, 김 박사님과 제가 하는 이런 네. 사적인 응징보다 역사의 심판도 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저를 잘 코치 좀 해주시고 예, 저도 이번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고 또 농성장에도 가보고 여러 도와주시겠다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스타파에서 이번에 만든 영화 두 족벌 언론 이야기 그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민족 신문이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기자분들도 속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 이분들이 자기네 거기 일하는 그 똑똑한 기자도 그렇게 속일 정도니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몇백만 명을 얼마나 속인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 참, 근데 이제는 선생님 이 그 조선일보 기자분들도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조선일보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 폐륜을 저지른 방갓집에 방상훈과 방용원을 포함해서 방갓집 자식들 네, 이런 그 폐륜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 거예요. 새해를 네, 맞이해서 네, 전해주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새해니까 새해 건강하게 지내고 복 많이 받아라. 얘기는 인사는 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야. 너네 엄마가 너네 허물 덮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니? 기부금에 사고 터지면 덮느라고 쓰고 대리 논문에 그리고 그 학력 브로커들한테 얼마나 돈을 썼니? 그리고 너네 엄마가 우리 처제죠. 너네 엄마가 너 위해서 투자하다가 투자가 실패했어. 그리고 너네 너 취직시킨다고 너네 친척한테 어? 돈 많이 떼었어. 너 때문에 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 당한 거야. 근데 너네가 엄마를 보호하고 아버지, 엄마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를 했었어야지. 어떻게 너네가 더 나서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몇 달을 밤에 무서워하면서 지하실에 처박아 놓니? 그리고 너네가 어떻게 엄마 나가서 자살하라고 응? 그 엄마를 죽음으로 그렇게 모는 그럴 수가 있냐 니네가. 그리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은 너네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대강 아무 옷이나 응? 제일 싼 옷, 내가 조사를 했어요. 제일 싼 옷을 입혀가지고 너네는 하루에 나가서 몇백만 원씩 술을 처마시면서 어떻게 그 20몇만 원짜리 수유를 입혀가지고 엄마가 그냥 친정 식구도 안 부르고 화장을 한 다음에 좋다 좋다 그러고 V자를 그러고 너네 집에 들어오는 그런 너네가 사람이냐? 너네가 그러고 죄를 면해보겠다고 별별 일을 다 하는데 너네가 사람이냐? 그 너네를 응징을 갖다가 내 이모부가 안 할 수가 있겠냐? 너네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그럼 너네가 엄마한테 저지른 폭력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게 틀렸거나 거짓말 나와봐. 니네가 말 잘못하면 TV조선이나 기자들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 데리고 나와봐. 변호사님 나오라 그래. 내가 말하는 거 반박해봐. 그리고 고소해봐. 너네 고소 못하잖아. 너네 뭐 고소 얼마나 잘하냐. 고소하는데 왜 승금만에 취하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내가 이번에 너네들 이모부 어떤 사람인 거 잘 알지? 너네 내가 흐지부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그러고 싶지? 그렇게 믿고 싶지? 그런 거 아니면 니네가 잘 알 거야. 너네 반드시 혼내. 그리고 너네 지금도 나쁜 짓 하는 애 알고 있어. 나한테 제보 계속 들어와. 너네 계속 그렇게 살아봐야 너네 죄를 계속 쌓고 있어. 내가 계속 다 기록하고 있어. 증인 계속 더 모으고 있어. 너네 기다려봐. 너네가 무슨 응? 입에 달고 살았지. 조선일보는 괜찮아. 경찰에는 팁전 났으니까 우리는 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 입에 달고 살지. 그리고 나는 응? 산전수전 공중정 다각도내나 다 찔러 죽인다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 다 기록됐어. 다 기록됐어. 너네 칼 휘두르고 다니는 거 다 알아. 증인 여러 명이야. 잠깐 너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았지? 이제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잠깐 너네한테 적합한 벌을 주려고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잠깐 내가 카나다에서 너네 한번 잠깐 이 국제 기준으로 너네 같은 애들한테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내는지, 그리고 너네 무슨 불법 자금 이런 거 나 미국 카나다 전부 다 고발하려고 그래. 그냥 기다려봐. 그래서 약간 너네가 한국에 백이 있으면 나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미국에 백이 있으면 미국에서 한번 해봐. 그래서 약간 내가 혼을 좀 낼게 니들을. 그래서 기다려봐.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약간 참 그 그리고 감정이 뭐 격해지시는 것 같아요. 격하죠. 격하죠. 에, 그리고 이것들이 그 할머니네 집에 쳐들어가서 또 우리 집에 도끼 들고 온 것처럼. 아이고 참. 더 좀 야단 좀 더 쳐주시죠. 혼 좀 내려 그래 약간 이것들. 예. 근데 방가 아들들 자식들한테 말씀했는데, 그 방상훈, 방용훈, 그분들한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 그냥 박영훈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미 공격 들어갔으니까는 뭐 경고가 뭐고, 방상훈 씨도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죠. 저 서로 겸손하게 지내자고 말씀하고 싶어요. 말하는 거 조심하고, 말하는 으쓱하는 거 조심하고, 서로 겸손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무슨 뭐 신년 나 앞으로 신년사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뭐 그 뭐 귀하의 신년사 같은 거를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택dom술 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서로 지내면 좋죠. 에이, 예. 예, 무슨 그래, 예, 그렇군요. 할 말을 하고 뭐 버팀목이 되기는, 아이고 그게 할 근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오면 뭐 대단한 방송국이 차려졌나 하는데, 실제 와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김 박사님이 서울에서 와서 본 실체, 우리 조선일보를 모르는 사람은 조선일보 내부 가면 대단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 내부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김 박사님이 보시는 조선일보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그 조선일보에 그 인적 자원으로서 기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죠. 가령해서 뭐 생활, 뭐 경제, 의학 이런 거 쪽에는 컨텐츠를 좋은 거를 많이 생산해내죠. 근데 무슨 뭐 정치 뭐 이런 데 쓰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뭐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거기에는 뭐 어느 정도 사회 지도적인 역할을 할 자질을 가진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들이, 저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얼만큼 언론계에서 행사할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낙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좌지우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제 다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다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잠깐 이 사람들이 어떤 황당한 소리를 할 때마다 누가 탁탁 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무너질 것 같다. 예, 조선일보 내부를 잘 아시는 우리 김 박사님이 조선일보는 네, 무너진다. 예, 2021년 12월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그래가지고 예, 그 우리 동서하고 예, 조선일보가 어떻게 돼야 되나, 그 이런 걸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민족신문 뭐 거대신문 그런 모델은 택도 없고, 교차로라고 아시죠? 예, 교차로. 교차로 뭐 예, 벼룩시장 이런 거 있죠. 예. 교차로 같은 거가 몇 천 개 있는 그런 형태를 결국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처음에 인터넷 아마 지금 같은 그런 대언론 사주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박영훈 씨하고 저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제가 응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제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하는 거가
한 시대가 거하는 상징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한 인생은 시대가 뭐,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네, 알리는 네. 서막이라고 보고 이번 일은 용운의 응징 성공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뭐 스스로 자폭을 하든 스스로 사장 자리를 저한테 넘기든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김 박사님은 영웅이 되시는 거다. 대한민국 아유, 국민들이 영웅으로 불러줄 겁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아유, 영웅이 된다. 저는 분명히 저는 아유, 방상훈,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용훈 소리. 이 아유, 사람들을 저 같은 반성을 사람이, 시키든 저 같은 응징을 하든 사람이 영웅입니까? 조선일보가 바꿔진다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될 거다.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 거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그, 뭐, 아니,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뭐, 회왕을 놓고, 이 사람들 하도 뭐 일본 좋아하니까 겐세이라는 말을 씁시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하는 건데, 조선일보 이런 사람들의 그 병적인 극우 성향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그러면 국군이 당연히 열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그런 극우 논조의 신문이 좀 치료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 짐이나 뭐 이상한 이상한 교회나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 지금같이 막 그런 이상한 적폐 언론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반지성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에너지를 모아주고 그러면은 국군의 방해가 되는 세력이 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 전 치유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국군이 당연히 열릴 거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창조적이고 해가 좋잖아요. 저는 세계에 여행을 많이 한 편이라서 어디 나라 가보면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그런 감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간 이 9세대, 예? 9세대가 너무 개판만 안 치면 돼요. 근데 약간 뭐 광화문 집회 나가시고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광화문 집회 나가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 광화문에 있는 큰 도시문사 같이 사라져주면은 구분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열릴 것 같다가 아니라 저는 이미 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열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 네, 그저간 이번에 뭐 BTS만 봐도 얼마나 잘해요. 예, 선생님 그런데 예, 박사님, 선생님 이날치라고 요새 있습니다. 이날치 예, 아시죠? 예, 저는 그런 그걸 보면서 국군이 열리는구나. 이게 저게 어떤 민족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이제 저렇게 발현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은 민족의 에너지가 그렇게 발현되는 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튀어나올 적에 일본을 숭배하고 무조건 일본적인 거에 그렇게 몰두해 있고 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거하는 거. 지금 산업도 일본 산업들이 한국 산업에 다 밀렸어요. 반도체 밀렸죠. 자동차 밀리고 있죠. 조선 밀렸죠. 석유화학도 밀렸다 그러죠. 금융도 이제 밀려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영적인, 제도적인, 정신적인, 학문적인 그런 잔재, 그리고 산업적인 잔재, 정치적인 잔재, 그런 것도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거가 자연스러운 시대의 발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조선일보가 또 박영훈 씨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조선일보가 치유를 받고 그러는 거가 시대의 한 획을 긋는 거겠죠.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 선생님 무슨 뭐 성경적으로 뭐 예언을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별로 어려운 거가 아닌 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예, 우리 그러면 박사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자연이면 봄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이 네, 오고 겨울이 옵니다. 네, 산이 네, 높으면 골이 깊고 이게 네, 이치입니다. 어느 때 한때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이제 국군이 돌아왔고
이번 네. 코로나도 봐도 일본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500명 밑으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저는 네. 2,000명, 3,000명 가면 어쩌나 했는데 이게 바로 네. 국군이 오는 길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방역 당국이나 우리 의사 간호사분들의 이런 어떤 눈물겨운 노력이 됐지만 이거는 운도 따른다,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의 이치다. 네, 이렇게 아니, 저는 농담이 보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 있게 조선일보도 운이 다 했으니까 망해라 이렇게 아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도 진짜 순 엉터리인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나름대로 엉터리 신앙이 있잖아요. 굳건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쪽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제일 세다며 그리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며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할 적에 제가 이기겠다는 확신이 없이 했겠어요. 제 운이 우리나라의 운이 저 사람들의 운보다 더 강하다. 지금 인지 시기 때가 이기고 있는 때다. 라는 확신이 없이 제가 싸움을 걸었겠어요. 전 정말 저희가 이기고 있고 우리나라 운이 열리고 있고 전 저쪽 사람들이 사그러지는 그런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제가 신앙적으로 또 확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네.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그 허술어머니 작업복을 입고 강남의 유명한 그 역술인을 찾아가서 당신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이걸 지금 점을 봤다는 그 제보가 들어오고 어떤 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제보를 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혹시 김 박사님도 어디 강남의 역술인 집에 다녀오시지 않았나? 아니 선생님 이렇게 자시는 거 보니까. 아니 선생님 저는 네? 역술인을 찾아갈 정도의 그 정도로 자기 운명에 자신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 그래요? 아니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자기 그 앞날에 자신이 없어서 역술인을 찾아가요? 난 참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거기 성찰이 아니 딱 내가 대통령이 될 건가 보다. 그럼 되는 거지. 그 무슨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면은 점쟁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찾아가면 점쟁이가 야 임마 애 못난 놈아 그럴 자신도 없이 점을 치러 와 임놈아 넌 점 치러 오는 것만 봐도 너는 자격 없어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복채를 받아야 되는데 뭐 무슨 띠가 어떻고 뭐 관상이 어떻고 하관이 빠졌고 인중이 어떻고 너는 된다 그러겠지. 아이고 된다 그런 소리 들으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돈 주겠어요? 된다 그러는 소리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 농담 아닙니다. 제가 김일성 죽을 거를 맞췄어요. 매년 딱 올해 김일성이 죽을 거 맞췄어요. 저 예. 어떻게 맞춘지 아세요? 예. 어떻게 맞춘지 아세요? 매년 했어요. 매년 올해는 김일성이 죽을 거야. 올해는 김일성이 죽을 거야. 딱 어느 해 직방으로 맞더라고요. 계속 기우제를 지냈군요. 아니 매년 올해는 김일성이 죽을 거야. 올해는 김일성이 죽을 거야. 언젠가 죽겠죠, 그게 해마다. 아니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계속 다 점치러 가서 나 대통령 되냐고 물어보면 그중에 한 사람 대통령 되겠죠. 그냥 참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저 묘소 옮기고 그러는 것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어떤 풍수 지릴 이런 걸 또 중시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선생님 예.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민중의 소리, 자기 운명의 힘, 그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나라의 운명 이런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감이 없어서 점을 틀어 당긴단 말이에요. 감이 있으면 윤석열 총장이 저러고 있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박사님, 네.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네. 이제 조선일보 같은 이런 엽기적인 폐륜을 저지른 박사님은 저하고 다른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에서 아무런 부족 없이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특수층에 특수층도 참 정의로운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도저히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 정의 있어요. 사건이나 이미란님 네. 사건이나 이런 네. 악이 저지러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뭔가요, 도대체 이게? 있어요. 있어요. 제가 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재벌들이 3세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밖에 악한 일을 안 저지르면 못 겨린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 이 언론 이쪽은 검찰 경찰을 나한테 어떻게 못해.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나는 처벌 안 받아. 그리고 하고 거기다 내가 마이크까지 쥐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나를 착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어. 악한 일 저질러.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 사람들의 엽기적인 배륜이 그냥 단발적인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들을 응징하는데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머리를 쓰고 꾀를 쓰고 지혜를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그 말을 절대로 가볍게 들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심각한 싸움을 해보자고요. 예. 제가 참 선생님 저도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제 상시적인 기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기구를 통해 가지고 행사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예, 들어서 예.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응징하자 뭐 이런 제목으로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같은 걸 해본다든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무슨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예. 아니 양말에다가 예. 응징하자 이런 걸 예. 써가지고 예. 그 옛날에 보면은 뭐 민주산악회 이런 데서 양말도 나눠드리고 그런 거가 요새 법이 바뀌어서 혹시나 이런 거 하다가 이게 혹시 불법이 아닌 것에 뭐 김영란법도 있고 아니, 그래가지고 김 박사님이 무슨 선거에 나가려고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사전선거 운동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운동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 전혀 불법이었고 혹시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나가시려면 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선거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면은 예, 예. 그런 거 이렇게 저 양말에다가 응징하자 이런 거 써서 예. 마라톤 참가자 이런 분한테 나눠드리는 건 전혀 괜찮군요. 괜찮죠. 안티조선 오케이. 마라톤, 춘천 마라톤이 수년 동안 해왔어요. 그거 모르세요? 저도 거기 참여해서 저도 5km도 달려봤는데. 오. 그래서 그럼 저도- 그날 춘천에서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열리잖아요. 거기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안티조선 마라톤 대회도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방법을 써야 돼요. 조선일보를 그러니까요. 뺑뺑 도는 네. 40km를 조선일보만 도는 코스를 만들어서 마라톤을 한다든지 이런 제가 특이한 방법을 그걸 좀 써야 기획을 될 것 한번 같아요. 해볼게요. 예. 제가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해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건 하시는 데고 방가를 이기는 방법 중에 그런 어떤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방가를 이기는 방법, 특이한 방법 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얘기 마치죠. 제가 조금 더 나가야 돼서. 예, 6시 전에 마칩니다. 예. 네. 첫째, 이 사람들하고 긴장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 그러지 마라. 이래저래 논리나 어떤 합리적인 이런 얘기 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다. 힘빼기 이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게 한다. 포기해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적에는 한꺼번에 카드를 다 꺼내지 말고 몇 단계 걸쳐서. 왜냐? 이 사람들 반응이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도 대강 해버리고 성의 없이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 일단 말을 많이 시키고 처음에 이 사람들과 싸우면 반드시 처음에 악수를 둬요. 그래서 처음에 카드를 다 쓰지 말고 처음에 1 정도 쓰고 그 다음에 2 정도 쓰고 결정타는 맨 마지막에 놨더라.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들 증인 협박하고 그러는 건 반드시 해. 그러니까는 그거 겁내지 말고 시간을 끌면서
협박받은 증인들을 계속 만나서 인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인간적으로 하면 다시 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인 협박했다는 거 그것도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증인 협박해가지고 내가 증거가 없어요 이거 겁내지 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화 그리고 내가 아직은 이 사람들 응징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그 목적을 위해서 조직화를 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데 필요한 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예. 이런저런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코치를 해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네. 그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안티조선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저한테도 연락도 오는데 예, 네. 이들과 어떤 연계 관계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힘을 더 우리가 모으도록 해보죠.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자주간 우리 그 코비드 요 사태만 조금 해결하면 시작을 하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무슨 안티조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그냥 박용훈 씨를 응징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안티조선과 저와의 어디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어떤 사건에 관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한다거나 그럼 제가 나설게요. 예, 예. 너네나 정신 차려. 그럼 조선일보에서 지금부터 조선일보 좀 볼게요. 그래서 황당한 소리 하잖아요. 너네가 이따위 짓을 한 사람들이 오너가 이런 짓을 하는데 어디다 대고 누구를 비난하면서 제가 잠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어떤 도덕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와해를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안티조선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는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예, 저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전 저 나름대로 일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우리 박사님 마지막 인사드리고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제가 시원한 결과를 한번 내드릴게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박사님 모시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무섭게 보여요. 제가 나를 봐도 무서운데 마치 저승사자 컨셉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이게 지금 박용훈의 그 패륜아들이 보면 제 모습만 보고도 상당히 지금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반성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오늘 저승사자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화투에 예. 그 11월에 비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자까지 쓰시고 아무튼 제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아마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겁먹기 때문에.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오늘 딱 그 맞는 모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 민속화에 예, 예? 예. 민속화에 저승사자라는 그 테마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예. 선생님 지금 그 안경에 그 복장에 그 모자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잘하고 나왔다. 응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면 우선 눈부터 아니요. 굴복을 시켜야 된다. 아니, 저 사람 아니, 무섭다 선생님, 이겁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딱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요.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이런 방송이죠. 제가 오늘 자랑 좀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리고 저기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 딱 찍으면 그냥 다 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아, 얼른 저기 유출을 네. 하셔야 되니까 방송 네. 마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네, 네.